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원생동물 감염, 기생충 감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룰 게 좀 많아요. 원생동물에서는 말라리아, 톡소플라즈마, 아메바, 그다음에 남불편모충, 와포자충 이렇게 5가지 보고요. 기생충 중에서는 고래외충증, 폐흡충, 간흡충, 간질, 요충, 포충 이렇게 6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말라리아 봅시다. 사실상 오늘 할 것 중에 말라리아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그래요. 말라리아는 이 플라스모디움이라는 속 중에서 이제 비박스, 파스퍼룸, 말라리, 오발리, 나올리지 이렇게 5가지 종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멀리 퍼져 있는 비박스 요거에 들어가고 이건 이제 3일열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가장 치사율이 높고 그다음에 열대 지방이 많이 퍼져 있는 플라스모디움 falciparum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는요, 이 아노펠러스 얼룩날개 순모기 요거에 의해서 이거에 물리면은 이제 전파가 되는데 요거를 그냥 이제 말라리아 모기, 학질 모기 요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모기가 인간을 제외하면은 지구상에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말라리아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모기가 많지 않은 곳 주로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게 얘네가 이제 숲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큰 대도시들 관광지 요런 곳에는 사실 이 모기가 많지 않아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cities areas without malaria risk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큰 도시들은 이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도 거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뭐 푸켓인지 어딘지 거기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푸켓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 한번 나왔는데 글쎄 이제는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지역이 관광지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냐. 그거는 좀 지나치게 지리적인 내용을 요구를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압니다.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 걸로 알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 일단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면 이 모기에 물리면은 말라리아 원충이 몸으로 들어오는데 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2주 정도. 종에 따라서는 한 달까지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갔다 올 때는 우리가 예방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방약을 갔다 오고 나서도 한 달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 말라리아 잠복기가 최대 한 달까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기도, 강원도 북부, 강화도 이런 데가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헌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등산 갔다 오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잠복기 뒤에 말라리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부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걸렸다. 그럼 반드시 최근 여행력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 말라리아 증상은요, 정말 죽도록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라리아를 옛날에 우리말로 학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학대하는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 못 살게 구는 그런 병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말라리아는 모기가 매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걸린 사람이 멀쩡하면 안 되고,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져가지고, 모기가 내 피를 빨더라도 가만히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야 이게 말라리아 모기는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특히 HIV 같은 거. 처음에 동력이 굉장히 강하다가 점점 약하면서 오히려 전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일반적인 감염 질환은요. 특히 뭐 기생충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하도록 그래서 모기가 내 피를 빨기 쉽게 만들도록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걸리면 굉장히 죽도록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치사율도 높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는 마치 독감과 같은 증상, 발열, 오한, 심한 발한 이런 게 생기면서요. 정말 온몸이 다 아파요. 두통, 근육통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또 구토, 설사 이런 게 심합니다. 또 그리고 이 원충은 이 RBC를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 그다음에 존디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랩을 보면은 바이사이토페니아, 아네미아랑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메타볼릭 아시도시스, 그다음에 OTPT 증가, 빌루빈 증가, 존디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대열 말라리아, 요거는 세레브럴 말라리아, 뇌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CNS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altered mental status, confusion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리아가 유명한 게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이 3일열 말라리아는요, 이 열의 주기, 패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하루는 열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다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3일열 말라리아예요. 다음 날에는 열이 쫙 내리면서 진땀이 엄청 나고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그런 주기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3일째 되면은 열이 팍 나는 이제 그래서 이 3일 열이 나는 게 첫날 나고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이틀 주기로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기를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면은 3일날 말라리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사실 열대열 말라리아, 플라스모디움 falciparum은요, 오히려 이틀 동안 열 나다가 잠깐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3일째 이제 열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치솟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주기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말라리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성이 꼭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말라리아를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갖고 열이 팍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팍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뭐 36도 완전 정상 체온이었다가 40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질환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이걸 발견하기만 하면은 아주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 국시 실기 보실 때요. 주제 중 하나는 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행력, 그 다음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지 그런 주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꼭 물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리아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3일열 말라리아, 플라스모디움 비박스 요거는요. 간세포, 특히 이 헤파토사이트의 잠복 소체, 히프노조이트 상태로 잠복을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1에서 3년 정도 뒤에 갑자기 말라리아가 확 발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히프노조이트를 제거를 하려면은 다른 말라리아 치료제로는 안 되고 꼭 프리마퀸을 써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진단은요, 이 특징적인 임상 경과,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그리고 여행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의 여행력, 아니면 그쪽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고, 아니면은 뭐 경기 북부 아니더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관광지가 아니라 뭐 숲이 많은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갔다든지, 특히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갔으면은 선교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면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다 온 사람한테서 꼭 의심을 해야겠고요. 잠복기가 꽤 되기 때문에 여행 갔다가 온 지 꽤 됐어도 발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초 혈액 도말 검사, 페리페럴 블러드 스미어를 해서 이렇게 말라리아에 감염된 이 RBC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3일열 말라리아는요, 이 클로로퀸과 프리마퀸 같이 주면 됩니다. 자, 클로로퀸만 주면은 어떻게 된다? 간에 잠복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프리마킨 같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열대 지방에 갔을 때 걸리는 열대열 말라리아는요, 기본 치료가 아르테미스닌,
요 노벨상 받은 약이죠. 요걸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클로로킨으로 치료 안 돼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르테미니신인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모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요 말라리아의 예방적인 치료입니다. 요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클로로킨으로 예방이 돼요. 근데 사실상 열대 지방을 갔을 때는 이 클로로킨으로 예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예방약이 메플로퀸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메플로퀸 리지스턴스가 있는 곳.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베트남, 베트남이구나.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여기들의 국경 지역 또는 이제 메콩강 유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메플로퀸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아토바쿠온 프로구아닐 요거 말라론이라고 하죠. 또는 독시사이클린을 먹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모기에 잘 물리지 않도록 소매가 긴 옷, 그 다음에 이제 모기 약을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모기 향을 피운다. 또 이제 그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무슨 특별한 천막 같은 걸 친다. 요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키모프로필락시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약을 어쨌든 먹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제일 확실하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말라리아 주요 감별은 요 댕기열, 열이나 두통 요런 거 나는 거는 비슷한데요. 근데 이 댕기 같은 거는 보통 여행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내로 발병을 하고요. 잠복기가 2주씩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증상은 비슷하죠. 두통, 근육통 이런 걸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딱 잘라가지고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 댕기 같은 경우는 온몸에 래시가 잔뜩 나는 거 그 다음에 루코피니아가 생긴다는 거 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파노소미아시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USML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다음은 톡소플라즈마로 넘어갑시다. 요거 고양이 때문에 걸리는 거로 굉장히 유명하죠. 종숙주가 고양이고요. 사람을 비롯한 많은 포유동물들은 중간 숙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톡소플라즈마는요, 처음 감염되면은 약간 감기 같은 기운만 잠깐 오고요.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검사를 해보면은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뮤노컴프로마이즈 호스트가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HIV에 걸렸다든지 면역억제 치료를 강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한테서 리액티베이션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얘가 인볼브 하는 곳이 CNS. 그래서 이제 CNS에서 Cerebral 톡소플라즈모시스를 일으키는 게 가장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눈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코리아 레티나이티스 여기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건 안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처음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태아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congenital toxoplasmosis라고 해서 선천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부인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톡소플라즈마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그 cerebral toxoplasmosis의 전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이 톡소플라즈마의 그 톡소플라즈마가 활성화가 되면은요.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뇌에 이런 식으로 병변을 큼지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근데 사실 암만 면역 저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한테서 바로 톡소플라즈마 진단을 하기는 의심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열 나고 머리 아프고 신경학적 증상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머리 사진을 찍겠죠. 머리 사진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림 그 이제 가액 부분이 인핸스먼트가 되는 그런 식의 그 림 인핸스먼트가 되는 링 모양의 그런 그 레전들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가 생긴다. 요러면은 이건 확실히 톡소플라즈마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병변이 하나가 있다. 이러면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특히 HIV 환자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병변이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거는 톡소플라즈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CNS에 림포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단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려면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데 뇌는 바이옵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해봐요. 그래서 톡소플라즈마 검사 해가지고 양성이 나왔다. 그런 경우라면은 톡소플라즈마가 더 흔하기 때문에 일단 톡소플라즈마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톡소플라즈마가 처음부터 완전 음성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림포마로 보고 림포마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치료랑 진단, 예방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진단 자체는 엘라이저로 해가지고 항체를 찾는 거고요. 만약 이제 양성이면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피리메타민과 서퍼다이아젠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그다음에 예방은 TMP-SMX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NS 레전은요. 이제 방금 전으로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링 인핸싱 리전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제 톡소플라즈마가 양성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든 여러 개든 일단 치료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CNS 림포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메바증 봅시다. 아메바증은 이제 엔트아메바 히스톨리티카라는 균에 감염이 되는 건데요. 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요 이제 조직을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균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증은 혈성 설사,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메바성 간 농양 이렇게 두 가지를 일으키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은 일단 혈성 설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간까지 이제 담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간 농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아메바성 설사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메바가 조직을 파먹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깊숙한 궤양을 만드는데 요걸 조직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술잔 모양으로 깊숙하게 궤양을 만드는 거죠. 그럼 살을 이렇게 많이 파먹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서 피도 철철 나고 그 다음에 점액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혈성으로 뮤커스를 많이 동반한 블러디 다이어리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은 마치 시겔러시스랑 비슷한데요. 시겔라랑은 다르게 뒤무직, 테네스모스는 없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 엔트아메바 히스톨리티카의 시스트나 아니면 트로포조이트를 대변에서 발견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PCR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감염됐는데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은 그래서 밀접 접촉자한테 이제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에서 이 균을 제거하는 항생제다. 그래서 인트라루미날 에이전트인 파로마이신 이런 약을 쓰고요. 지금 당장 감염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파로마이신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메트로나이다졸을 같이 줍니다. 근데 이 아메바에 의한 리버 앱세스도 진단과 치료는 비슷합니다. 다른 간농양과 비슷하게 이것도 오른쪽 윗배가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요.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치료는 똑같아요. 메트로나이다졸과 파로마이신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그 세균성 간농양 Bacterial Liver Abscess 때는 요거를 배농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빅 리버 앱세스 때는요. 이거 배농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항원충제 가지고만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때 배농을 시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책에 들어있는 원충 감염은 요걸로 끝인데 다른 원생생물 감염이 역시 강의록에 많은데 국시책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아예 국시에 안 나오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USML에는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 보기 같은 거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Giardia 람블리아에 의한 Giardiasis, 람블 표모충증입니다. 요거는 전 세계에 흔한 원충인데요. 이제 수인성 감염병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국제 여행하다가 걸릴 수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요거를 보통 이제 캠핑 같은 곳을 갔다가 이게 개울 같은 거를 떠먹으면 그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좀 길다. 그래서 뭐 그 어디야 캠핑 같은 거 갔다 온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병을 일으키는데 요 설사의 특징이 있어요. 설사가 fatty stool로 나오고요.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foul smell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배에 꽉 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bloating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는 방귀 flatulence가 있는 게 요 람볼 편모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만성염증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크로닉 그 저기 뭐야 크로닉하게 그 흡수장애 reabsorption deficiency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weight loss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특징이 되겠고요. 진단으로는 스툴 엘라이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스툴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생긴 충체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메트로나이다졸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립토스포리디오시스, 와포자충증입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르붐이라는 거에 감염이 되고요. 이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마이클로스포라, 아이소스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증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역시 수인성 감염병이고요.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traveler's diarrhea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스포리디시스가 이게 면역 저하자 환자, 특히 이제 HIV 걸리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상인도 그 HIV 환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리 다이어리아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워터리 다이어리아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 원생 생물의 감염에 의한 설사는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조금 길고 그 다음에 증상 자체도 조금 오래가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얘네는 박테리아가 아니니까 이제 증식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박테리아처럼 그렇게 한 번에 싹 씻겨 내려가기도 조금 어렵겠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걸릴 때까지, 처음에 증상 발병할 때까지도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설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이상 조금 오래 가는 게 특징이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GRDS도 마찬가지고요. 뭐 면역 저하 환자라면 이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진단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원충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결핵처럼 acid fastaining을 해야 보이고 그냥은 안 보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빨간색으로 뭘 줬다? 그러면은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acid fastaining이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이게 이제 크립토스포리디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알아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면역저하 환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항원충제 치료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된다는데 글쎄 이거 항생제 이름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기생충 감염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 기생충도요 엄청 뭐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딱 보고 뭔지만 아시면 되니까 이제 제가 임프레션만 딱딱딱 잡을 수 있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래회충증 아니사키아시스. 요거는 이제 바다 물고기의 내장에 있는 기생충이고요. 원래 사람한테 감염될 수가 있는 기생충이 아닌데
요게 그 생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내장을 바로 제거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조금 늦으면은 얘가 그 생선 내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살로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회를 딱딱딱 칠 때 이게 죽질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사람이 먹으면은 이제 그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원래 지가 살던 곳이 아니니까 이걸 살아남으려고 엄청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위장벽을 뚫고 막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배가 엄청나게 아프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막 피가 엄청 나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한 항복부 통증과 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내시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충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시경으로 충체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흡충증. 요거는 민물개나 아니면은 가재를 덜 익혀 먹거나 아니면은 민물게장을 먹을 때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먹으면요, 얘가 위장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폐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폐로 가가지고 다시 살을 파먹고 그 다음에 알을 내놓는데요. 그 알이 가래랑 섞여가지고 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폐를 파먹는 동안에 폐를 막 이렇게 막 파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비티 같은 그런 레전을 형성할 수도 있고, 파먹는 동안에 피 당연히 나올 거고, 그게 이제 가래 같은 거랑 섞여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갈색으로 가래가 섞인 기침을 나오고 아니면은 객혈을 할 수도 있다. 요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피 섞인 가래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런 폐흡충 같은 것보다는 TB를 더 의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마침 엑스레이도 TB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 이런 식으로 캐비터리 레전을 만들고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반드시 이거 힌트를 줘야 맞추지 그냥 못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에오지노필리아가 나온다는 거, 페리퍼럴 블러드에서. 이 페리퍼럴 블러드에서 에오지노필리아 나오면요, 거의 굉장히 많은 문제는 기생충 감염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오지노필리아 나오면은 이제 어라? 혹시 이게 기생충 감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평소에 민물게장 같은 거를 즐겨 먹은 즐겨 먹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엘라이자로 검사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확실히 양성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프라지퀀테 요걸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흡충증, 요거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붕어, 잉어 이런 민물고기를 회로 먹으면 걸리는 건데요. 요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은 얘가 바일덕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염증이나 파이브로시스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콜랑지오칼시노마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담도암의 아마 상당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생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골에서는 아직도 민물생선회를 많이 먹습니다. 저도 지금 있는 보건지소 앞에 민물생선 하는 횟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뭐 양식장에서 깨끗하게 잘 키웠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민물생선을 낚시로 잡아와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대변 검사를 하는데요. 매년 하고 약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성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역시 약은 이 프라지퀀테, 디스토시드를 줍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이 파시올리시스,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요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 거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간질은요, 사실 사람 기생충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원래 소나 양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생활사에 미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나리 같은 수생식물을 날로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덜 익은 소의 간을 먹었다든지 그럴 때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담도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리버 앱세스를 일으키는데요. 앱세스가 있는데 희한하게 검사를 해보면은 에오지노핀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정말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씩 파시올라 헤파티카라는 게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간의 기생충은 보통 이 간우충증이 많이 나오고요. 이 간질은 배우긴 배우잖아요. 저희가 기생충학 시간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번 이거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엔테로바이어시스, 요충증 봅시다. 이 요충은 정말 많죠? 보통 애들이 걸리는데요. 요 기생충은 이제 원래 장에 이제 기생을 하는데 요게 밤이 되면은 알을 낳으려고 얘가 항문으로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 항문으로 기어 나온 충체를 직접 확인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꿈틀꿈틀 하는 거를. 뭐 그러다가 이제 지가 다시 못 들어갔으면은 이제 그게 막 이불 같은데 이제 이 충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짠지 아닌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밤에 이게 이렇게 항문으로 기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항문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알을 낳아놓고 가는데 이게 굉장히 가려워요. 가려워가지고 항문을 막 긁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낳아놓은 충란이 손에 묻고 이게 충란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겠죠. 그러면은 그게 어쩌다가 이제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런 식으로 밤에 자꾸 가렵다고 하는 애들, 요런 애들한테서 현미경을 봐가지고 이제 요런 애들한테서 이제 항문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탁탁탁탁 몇 번 이렇게 붙여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충란이 들러붙겠죠.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충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치료는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아니면은 파렌탈 파모트 요걸 주면 되는데 요거를 환자한테도 주고 가족들도 다 줘야 됩니다. 밀접 접촉자들도 걸릴 수 있어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 된다 기억해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이 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있는 애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아마 같이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업투데이트는 하우스홀드 컨택트만 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키노코코스 요 포충증 요거 하고 마칩시다. 요거는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왜 책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요런 식으로 생긴 균인데 요게 dog tapeworm 개촌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개의 클로즈 컨택을 할 때 걸릴 수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몸에 굉장히 큼지막한 시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암인가?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종종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이나텍 시스트라고 하는데요. 리버나 렁에 굉장히 큼지막한 시스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크더라도 시스트 자체는 뭐 증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게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다른 장기 같은 거를 눌러가지고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T나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렇게 시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세요. 주변에 eggshell calcification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calcification이 있는 시스트가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힌트고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치료는 요 시스트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알벤다졸을 같이 줍니다. 자, 그럼요. 이거 말고도 나머지들도 있는데 국시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USML에도 가끔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요. 이 USML 공부하실 분들은 강의록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과 강론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성인의 예방접종, 그 다음에 needle stick injury 요거 할 건데 요게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실 말라리아 말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몇몇 빈출 내용들만 다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공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